오늘의 리디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이가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간과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은밀하고 사소하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선량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차별과 혐오의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또한 오늘날 20대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 구조의 모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까지 이 두 책을 들고 왔어요. 제목만 들었을 때도 무언가 강렬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드러나듯이 그 역설적인 의미를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차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사례를 통해 차별 지워지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와 오찬호 작가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입니다. 오늘의 리디오는 김진선 기자, 이현지 엔지니어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리디오 주파수 맞추고 올까요? 첫 번째 리디오 주파수는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맞춰볼게요. 이 책은 차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활동가이자 통계학, 사회복지학, 법학을 넘나드는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혐오와 차별 문제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온 연구자 김지혜 교수의 최신 연구를 담아냈습니다. 현장에서 기록한 생생한 사례, 학생들과 꾸준히 진행해온 토론 수업과 전문가들의 학술 포럼에서의 다양한 논쟁을 버무려 우리 일상에 숨겨진 혐오와 차별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주로 우리가 차별을 깨닫지 못하고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되는 이유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모든 사람은 가진 조건이 다르기에 각자의 위치에서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 한들 편향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차별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특권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날카롭고도 다각적인 문제 제기를 따라 가다 보면 아무리 선량한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차별을 전혀 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별이 지워지거나 공정함으로 둔갑되는 메커니즘을 살핍니다. 저자는 차별에 대한 논란들을 차근차근 해부하며 역으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며 독자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평등을 탐구해 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앞으로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각종 논쟁과 실험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한 걸음의 대안부터 우리가 나아갈 방향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차별이 보이는가? 노예제 시대는 노예를 자연스럽게 여겼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는 시대에는 그것이 당연해 보였다. 우리의 생각은 시야에 갇힌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과 상관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 성찰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사회 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주파수를 함께 맞춰볼까요? 두 번째 주파수는 오찬호 작가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찬호 작가는 오늘날 20대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한 방어와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가진 가해자이자
사회의 피해자의 두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길 원하는 것에 대한 박탈감과 분노, 지방대와 상위권대 학생들 간의 학교 서열과 학교 등급, 학과 등급을 나누고 정시생과 수시생, 특별 전형을 구분짓는 등 단계의 차이를 과장하고 벽을 쌓는 학력 위계주의가 20대들을 지배한다고 전하는데요. 이러한 20대들을 위로하기보단 20대들의 현재를 냉철히 관찰하고 그 원인을 짚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제안하는 책으로 암울한 시대에 암울하게 변해버린 20대들의 슬픈 몽타주라는 소개로 글을 시작합니다. 조금은 어두운 사회구조의 모순과 현 사회의 문제점을 파고들어 그 본질을 꿰뚫는 내용의 책인데요. 무한 경쟁 시대 속 20대들의 모습과 사회 구조로 생긴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과연 이 사회에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내몰았는지 탐구합니다. 20대 변화의 근원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불안과 치열한 경쟁 메커니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 책에서는 자기 노력에 대한 보상에 굉장히 집착하게 되고 자기가 기울인 노력과 그 결과물, 즉 학력 및 여러 스펙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세상 만사를 평가하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비록 평범한 목표를 가지고 살더라도 인간다움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꿈꾼다. 닥치고 성공이라는 논리에 근거하여 세상 만사를 판단하는 오류만이라도 줄이려 노력한다면 굳이 탈출을 권할 필요도 없는 건강한 사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굳이 필요 없는 세상이 등장할 때 아픈 청춘의 수는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20대를 향한 감성파리 위로의 말은 당장 걷어들여야 한다. 진심으로 20대를 사랑한다면 말이다. 지금까지 오찬호 작가의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우리가 차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사례를 통해 차별 지워지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책 2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이제 오늘의 리디오 8번째 시간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우리 함께 리디오 주파수 계속 맞춰보기로 해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도 어김없이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즌에서 저희가 마지막 화에 다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억나시나요? 라디오가 방송된 이후 3개월 후에 크고 작은 논란 속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근 노동계에서는 또다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한 일용직 노동자가 300kg 철판에 깔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호, 나이는 23입니다. 그는 군대 복무 후 아버지의 일터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노동 현장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선호 군이 아버지와 함께 컨테이너 박스 안에 내용물을 검수하는 본인의 업무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도중 아버지에게 걸려온 작업 책임자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업 책임자는 이선호 군 아버지에게 인력 1명만 장비를 가지고 현장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고 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려다 아버님도 잘 모르는 장비이고 외국인 근로자도 장비의 이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까봐 옆에 있던 이선호 군에게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선호 군과 외국인 근로자가 장비를 들고 도착한 현장에서 펼쳐진 일은 컨테이너 박스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이선호 군은 단 한 번도 컨테이너 해체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평택항에서 근무한 아버지도 컨테이너 해체 작업에 투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선호 군은 그곳에서 안전핀이 해체된 컨테이너 박스의 날개 밑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라는 지시를 받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작업을 하던 지게차들 중 한 지게차가 컨테이너의 날개를 떨어뜨리면서 결국 이선호 군은 300kg의 컨테이너 상판에 깔리게 됐습니다. 그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선호 군이 300kg 상판에 깔렸을 때 같이 있던 외국인 근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병원차를 불러달라며 소리치고 300kg짜리 철판을 어떻게든 들려고 애쓰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고 있던 현장 책임자 A씨는 병원차를 곧장 부르지 않고 무전기를 통해 자신의 윗선에 보고를 먼저 했습니다. 대리님, 큰일 났어요. 여기 119 와야 될 것 같아요. 무전을 받은 대리는 현장으로 달려갔고 상황을 본 뒤 또 다른 윗선, 사무실에 있는 대리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을 보고받은 사무실에 있던 대리가 119에 신고를 합니다. 과연 그들은 본인들의 가족이 그 무거운 쇳덩이 아래 깔려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윗선에 보고를 먼저 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 안전요원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한 번도 해체 작업을 해본 적 없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무리한 인원 감축과 구조물 노후화, 초동 대응 미흡, 정부의 안전관리 감독 부실 등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우리는 또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지도 2주가 넘게 지났지만 사고 조사가 더뎌지면서 이선호 군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많은 정치인들은 이번 사건의 죽음에 대해 확실히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선호 군이 사망한 지 벌써 보름이 넘었습니다. 이선호 군의 아버지는 여전히 빈소를 지키고 계십니다. 더 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는지 씁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루빨리 사건에 대한 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 책임자들이 처벌받고 선호 군이 편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친구를 허망하게 잃는 마지막 사건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 이선호 군의 외로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지켜주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민다은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is 스포츠.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스포츠 뉴스를 요약해주는 이곳은 바로 This is 스포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운동 경기가 생동감 있게 진행되고 있죠.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 돼 함께 응원하게 되는 스포츠. 그게 역시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그 엄청난 열기와 환호가 벌써 제 심장에도 불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츠다. 열정 더하기 헌신은 스포츠. This is 스포츠는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명골키퍼 잔 루이지 부폰이 20년 만에 유벤투스를 떠납니다. 부폰은 11일 비인스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유벤투스에서의 아름답고 긴 여정은 올해 결말을 맺을 것이라고 작별을 발표했습니다. 부폰은 나는 유벤투스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었고 그보다 더 많은 걸 얻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우리는 사이클의 끝에 도달했다고 떠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2001년 파르마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했습니다. 17시즌 동안 유벤투스를 위해 뛰며 10번의 세리에 A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났지만 한 시즌 만인 2019년 유벤투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팀이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을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2003년, 2015년, 2017년 세 번의 결승에서 모두 고배를 마신 것입니다. 부폰은 유벤투스에서만 683경기에 나섰고 무실점 경기인 클린시트만 322회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안드레아 피를로 유벤투스 감독보다 한 살 많은 부폰은 향후 계획에 대해 현역 은퇴를 하거나 혹은 은퇴 후 지도자로의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 자이언츠 레리 서튼 신임 감독이 데뷔전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롯데는 11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1 KBO 리그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8회 초 조기 투입한 마무리 김원중이 무너지면서 6대7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전격 경질된 허문회 감독을 대신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서튼 감독은 7회까지 4대2로 앞서며 데뷔전 승리와 함께 분위기 쇄신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8회 초 마무리 김원중의 조기 투입이 화가 됐는데요. 김원중은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번 타자 최지훈에게 5월 솔로 홈런을 허용한 데 이어 2번 제이미 로맥에게 안타, 3번 추신수에게 볼 넷을 내줬습니다. 결국 주자가 2명이나 나간 상황에서 4번 최정에게 좌중간 3런 홈런을 얻어맞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SSG는 9회 초 2사 1루에서 오태곤의 2루타로 1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롯데도 끈질겼습니다. 9회 말 선두타자 이대호의 좌월 솔로 홈런과 안치홍 손아섭의 연속 안타, 딕슨 마차도의 희생플라이로 1점 차까지 따라붙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 홈경기에서 김민식의 선제 3점 홈런에 힘입어 LG 트윈스를 7대1로 눌렀습니다. 최근 4연패에서 벗어난 기아는 키움 히어로즈를 제치고 7위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또한 NC 다이노스는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벌어진 하나 이글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드류 루친스키의 호투를 앞세워 7대2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디스이즈 스포츠에서는 부폰의 유벤투스 결별 소식과 롯데 자이언트의 패배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의 매력은 싱싱한 젊음과 그 젊음이 쏟아내는 열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젊은 몸과 열정을 마음껏 과시하는 그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디스이즈 스포츠는 매주 수요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루살이가 힘겨울 수 있는 우리들에게 스포츠가 큰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저는 민다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나태주. 봄이란 것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아직은 겨울이지 싶을 때 봄이고, 아직은 봄이겠지 싶을 때 여름인 봄. 너무나 힘들게 더디게 왔다가 너무나 빠르게 허망하게 가버리는 봄. 우리네 인생에도 봄이란 것이 있었을까? 한 접시의 시, 그 8번째 만찬은 나태주 시인과 함께합니다. 하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몸이 늘어지고 움직이기 싫은 날은 아니었나요? 벌써 봄은 지나가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일교차에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싶었는데 이젠 정말 여름을 맞이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봄이라는 계절을 생각하면 설렘, 새 출발, 여행 등 긍정적인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학우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계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봄은 기다린 시간에 비해 너무나 빠르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죠. 점점 추워지고 더워지는 요즘엔 봄이란 것이 과연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삭막하고 답답한 삶 속에서 우리는 봄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봄은 오지 않고 걷고 싶은 꽃길은 보이지 않죠. 힘들고 불행한 날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은 더욱더 지쳐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봄을 거창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루 동안 친구와 이야기하며 웃었던 시간, 맛있는 걸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쉬는 시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뿐 짧은 하루 틈에 작은 행복과 소박한 봄은 존재합니다. 짧은 하루 틈에 작은 행복과 소박한 봄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조금 편하게 먹고 하루들 틈에 사이사이 피어있는 꽃과 봄의 향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나태주 시인과 그의 시를 교과서나 인터넷을 통해 많이 접해 이미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에 나오며 존재감을 드러냈죠. 나태주 시인은 대수바레에서라는 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시인으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활발히 활동했고 현재까지 3,500에서 4,000편의 시를 썼습니다. 시들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을 향한 사랑, 위로의 시가 많은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이 초등학교 교사를 할 때 아이들에게 풀꽃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주며 탄생한 시입니다. 아이들과 봄에 민들레꽃, 제비꽃 등의 풀꽃을 그리는데 아이들이 대충 빨리 꽃을 그리는 것을 보고 나태주 시인이 풀꽃을 그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요. 풀꽃은 흔하고 향기도 없고 크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시인은 풀꽃이 마치 사람과 같다고 생각했고 마지막에 너도 그렇다를 넣어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문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접시의 시, 그 8번째 만찬은 부드러운 힘을 가진 시를 쓰는 나태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시인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 배려하는 시를 쓰며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시집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접시의 시가 여러분들 하루 틈에 핀 꽃이었기를 바라며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김수연, 기술의 박서영, 저는 낭독자 고송이었습니다. 끝자락에서 소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은 지금도 삶의 끝자락에서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돼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번 주엔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미혼모 사유리 씨와 그의 아들 제니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자발적 미혼모가 된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들 모자의 출연이 비정상적인 가족 구성을 부추긴다며 출연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작진은 사유리 모자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일 뿐이고 이를 미화하고자 하는 게 아닌 한 가족의 성장을 그려내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걸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약 7.3%로 결코 적다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 미혼모, 미혼부 관련 정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칙적으로 미혼모들은 부양 의무자, 즉 아이의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임신 후 미혼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는 25.4%에 불과했는데요. 사실상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책임져야 함에도 법적으로 부양 의무자가 등록돼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미혼모 초기 지원 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미혼모 한 가정당 1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 미혼모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약 3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25세가 되면 근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금이 더 감소합니다. 보호시설 입소 역시 쉽지 않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은 사실혼 관계가 있거나 기혼 상태인 여성은 받아주지 않는 곳이 많고 들어간다고 해도 최대 지낼 수 있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3년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3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입소 대상자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의 입소자들은 자녀가 신생아일 때 시설에 입소하기 때문에 퇴소 시 자녀들의 나이가 3살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이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혼모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경제적 어려움보다 견디기 힘겨운 건 사회적 시선과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라야 할 아이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미혼모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거두기 위해 곳곳에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미혼모를 철없이 사고친 여자라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시선이 더욱 차갑습니다. 현재까지 낙태 시술은 낙태죄로 분류되며 불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심지어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산부인과 의사는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치료 대상자가 의사와 간호사에게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진료 거부권이 여성에겐 너무도 쉽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혼모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정부는 불법이었던 낙태 시술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사유가 확장됐을 뿐 기존의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는데요. 입법된 내용에 따르면 임신 24주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경제적 이유가 있을 경우 상담과 일정 시간의 숙고 기간을 가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라는 죄명, 낙태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숙고의 기간은 낙태가 기본적으로 죄이며 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의료행위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100% 보장되는 피임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홀로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책 및 지원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임시 방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나 일자리 지원과 같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미혼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현재에도 아직 많은 미혼모들은 여전히 주변의 눈치를 보며 위축돼 살아갑니다. 이들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저는 고송이었습니다.